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그리고 양윤경, 곽동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저희 스트레이트가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추적해온 이슈입니다. 곽동건 기자, 삼성 관련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바이오로직스, 에피스, 콜옵션 분식회계 어렵습니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삼성 승계를 위한 회계 사기 사건.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네,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경우는 자본 잠식이었던 회사를 흑자 회사로 바꾼 데다가 그 차액이 범위가 4조 5천억 원이나 되거든요. 사기 장부를 보고 조작된 장부를 보고 개미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트레이트에서는 바로 그 삼성의 거짓말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잠시 뒤에 단독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번 증거인멸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 회계 사기 사건의 본질에 이 증거인멸이 맞닿아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먼저 검찰이 말한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한 지난해 4월 인천 송도의 삼성 바이오 공장에서는 즉각 은밀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회사의 보안 담당 안모 대리는 공장 안 3곳의 바닥을 뜯어냈습니다. 전산장비용 회선들이 지나가는 바닥 아래 빈 공간, 임직원들이 쓰던 노트북 수십 대와 기밀 자료가 보관된 공용 서버 등을 이곳에 묻어둔 겁니다. 공장 안에만 감춘 걸로는 불안했던 걸까?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 소속 팀장급 직원은 회사 공용 서버를 떼내 자기 집에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조직적 증거 은폐의 갖가지 정황들. 삼성 바이오는 이른바 증거인멸 사무실까지 마련했습니다. 이곳에 불려간 직원들이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내면 꼼꼼히 검색해 특정 파일들을 흔적 없이 지웠다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고한승 대표 역시 휴대전화 검사를 피해갈 수 없었을 정도.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에서 자행된 증거인멸을 총괄한 인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라는 조직의 백모 상무였습니다. 사업지원 TF는 총수의 명을 받아 삼성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던 옛 미래전략실이 이름을 바꾼 조직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래전략실이 비리의 사령탑으로 지목되자 직접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나 우리 의원님들께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시면 없애겠습니다. 이후 미래전략실은 사업부문에 따라 세 갈래로 쪼개졌다고 삼성은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는 비금융, 그러니까 삼성물산 TF 담당인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임원이 급파된 전부터 수상합니다. 삼성의 주장들은 이제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죠. 과거 미전실에서의 악습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사업지원 TF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 어떤 모습 아닐까.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의 서모 상무도 나섰습니다. 임무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자료들을 완벽히 폐기하는 것. 이 과정에는 IT 전문가들인 삼성 SDS 직원들까지 동원됐습니다. 얼마나 흉측한 일들을 했었으면 그걸 저렇게 숨겨놨어? 바닥을 뜯고 숨겨? 이 증거인멸 행위 자체가 이 전체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 그리고 이 끔찍한 행위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심각함 이런 것들을 이 증거인멸 행위가 보여줬거든요.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삼성바이오와 그 자회사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까지 임직원 5명이 최근 보름 새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같은 특정 단어 삭제하신 거 있으신가요? 왜 그 단어 삭제 지시하신 거예요? 윗선 지시 받으셨으니까? 그룹 전체의 역량을 총동원하면서까지 감추고 지워야 할 비밀 자료들은 무엇이었을까? 이들이 황급히 자료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검색창에 넣은 열쇠말이 그 비밀의 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와 VIP 그리고 합병. JY 이재용 부회장이 VIP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까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게 된 바로 그 사건.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입니다.
진짜 동네 구멍가게라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무슨 그 명색이 세계 초인류 기업인데 공장 마루바닥을 뜯고 거기다가 노트북을 묻고 서버를 숨기고 이런 일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증거인멸을 총괄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백모 상무. 처음에는 이 삼성바이오 직원 중에 친한 사람이 있어서 친분이 있어가지고 일을 도와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네. 지금까지 삼성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신병 확보가 수사에서 참 중요하다는 것이 이분이 구속되고 나니까 사건 실체를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사업지원 TF의 윗선 지시를 받고 자기가 움직인 거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자백을 했죠. 지난주였죠.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는 물론 TF의 수장인 정현호 사장의 사무실, 차량까지 압수수색했고요. 소환이 곧 임박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현호 사장이랑 이재용 부회장은 바로 보고하고 지시받는 뭐 이런 관계인 거고요. 이번 사건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속 남아있는 궁금증은 대체 삼성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승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을 이재용 부회장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랬던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이 승계 작업의 정점이 바로 2015년에 있었던 뭐 흔히 아시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인데요.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셨거든요. 네, 결국은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이 합병의 전말을 저희가 한번 추적해봤습니다. 2014년 5월 삼성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들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3세 승계 작업이 미진했던 삼성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려면 삼성전자를 장악해야 하는데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삼성전자 지분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이때 대안으로 떠오른 회사가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건희 회장보다도 삼성전자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대주주였기 때문입니다.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을 이재용 부회장의 품 안에 둬야 했지만 그에게 삼성물산 주식이 단 한 주도 없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최대 주주로 지분 42%를 갖고 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진행됩니다. 핵심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의식주와 레저 그리고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사업적으로도 크게 다른 두 기업의 합병 명분도 논란이었지만 현실적인 걸림돌은 두 기업의 현격한 체급 차이였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이 부회장의 제일모직에 비해 자산으로만 3배 이상, 매출액으로 따지면 6배 정도나 규모가 컸습니다. 두 회사를 합쳤을 때 이 부회장의 실질적인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는 최대한 키우고 반대로 삼성물산의 몸값은 줄여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였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합병을 앞둔 2015년 초 주요 건설사들의 주가는 일제히 오른 반면 건설 부문이 주력 사업이었던 삼성물산의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삼성물산은 증시의 호재인 해외 발전소 공사 수주 사실을 합병 전까지 알리지 않았고 주관해온 사업 일부를 다른 계열사에 줘버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제일모직이 보유한 경기도 용인의 땅값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급상승해 제일모직의 자산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한테 확인되고 있는 이상한 행동들만 보더라도 이 제일모직과 그 삼성물산의 합병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누구에게? 총수에게요. 기업이 아니라 주주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아니라 총수에게 너무나도 절박한 것 때문에 수상한 행보를 보이던 삼성물산 주가가 최대한 낮아지고 이재용 부회장의 제일모직 주가는 한껏 높아진 시점에 맞춰 합병 비율이 산정됐습니다. 결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제일모직 주식 한 주 가치가 삼성물산 주식 3주와 같다는 것. 세계 유수의 의결권 자문사들은 삼성물산이 너무 큰 손해를 입는다며 합병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제일모직에 가장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제일모직이 뭔가 가치 있는 회사였어야 되는데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실제 사업 영역 따지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건 없거든요. 놀이동산, 패션,
뭐 건물 관리 뭐 이런 거. 그러나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서 가장 큰 손해가 우려됐던 국민연금이 뜻밖의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은 성사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일가는 그룹 승계에 큰 고비를 넘기며 8천억 원 넘는 이득을 챙겼습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과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물산에 10년 넘게 꾸준히 투자해온 어느 개인 투자가는 이 합병으로 10억 원을 날렸다고 토로합니다. 건실한 주식으로 생각하고 샀던 거죠. 3분의 1도 막 나온 건 당연하고 사실은 그 7, 80%는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이 처지에 당하고 나니까 그 바보가 된 느낌, 그 패배했다는 느낌.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획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는 얼마 뒤 이어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의 예고편이기도 했습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기업 홍보 자료입니다. 합병 상대방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소개하는 대목. 오른쪽 위로 치솟는 커다란 화살표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와 같이 우상향하는, 극적으로 우상향하는 객관적인 전망과 상관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허황된 바이오 부문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미래 가치를 맹목적으로 부풀리려던 정황. 그러나 모래로 쌓은 성은 얼마 못 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합병 이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2년 신약 개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미국 개발업체 바이오젠을 공동 투자자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때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 은밀하게 제공했던 콜옵션 계약 조건이 문제였습니다. 콜옵션은 미래의 회사 가치가 올랐을 때 미리 정해놓은 싼 가격으로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한 주를 언제든 10,000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주식값이 10,000원 이상, 20,000원, 30,000원으로 폭등해도 언제라도 미리 정해놨던 10,000원만 주면 주식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 결국 미국 회사 바이오젠에 콜옵션을 제공한 삼성바이오 입장에선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천문학적인 손해를 떠안는 셈이었습니다. 합병 당시 삼성 측이 스스로 제시한 자회사 에피스의 가치평가대로라면 최소 1조 8천억 원의 빚이 생겨버린 상황. 하지만 제일모직에 불리한 자회사의 이런 계약 조건이 합병 과정에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의 막대한 손실 가능성을 숨겨 모기업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린 의혹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자 삼성은 물론 당시 회계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상황은 당시 미래전략실에 보고된 삼성 내부 문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8조의 부채 반영으로 로직스는 자본 잠식 예상,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상장 불가. 다급해진 삼성과 회계법인은 아예 계약서를 바꿔 부채를 없애보려 했지만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동의할 리 없었습니다. 거꾸로 자회사 에피스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 빚을 줄여보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합병을 위해 불과 2달 전까지 한껏 부풀려둔 모회사 제일모직의 가치를 뒤늦게 스스로 평가절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물산 합병 평가보다 낮은 가치로 평가 시 물산 주주의 이슈 제기 가능성이 있음. 궁지에 몰린 끝에 삼성이 택한 방법은 막가파식 회계 조작이었습니다. 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마음대로 바꿔 1조 8천억 원의 빚을 덮고도 막대한 이익이 남도록 큰 숫자를 장부에 써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럴싸한 변명을 외부에 둘러댈 방안까지 미리 모두 계획했습니다. 대규모 이익 발생에 대한 대외 설명은 에피스 상장 진행 관련 회계 처리로 설명 예정. 삼성바이오는 당시 자회사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었는데 회계 처리와는 상관도 없는 이 이벤트를 앞세워 큰 이익이 난 것처럼 꾸미려 했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4조 5천억 원짜리 희대의 회계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합병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일이었는데 이 무리한 일을 억지로 하려다 보니 결국 회계 사기극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무리한 승계를 위한 조작, 거짓말, 사기의 연속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삼성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문건이 공개된 뒤에도 삼성은 여전히 대형 회계법인과 채권 평가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 평가사 이 전문가들은 왜 그런 평가를 내린 겁니까? 바로 그 점이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이트는 2015년 삼성과 삼정회계법인 그리고 채권평가사가 주고받았던 이메일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도 과연 삼성이 우린 전문가들 의견에 따른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한번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물산 합병 직후인 2015년 9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숨겨왔던 자회사의 막대한 부채, 즉 콜옵션 계약의 존재가 감사 회계법인에 발각됩니다. 합병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삼성으로선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손실 금액을 급히 파악해야 했던 시점. 삼성바이오 재경 파트장은 채권 평가 회사인 나이스 P&I에 이메일 한 통을 보냅니다. 전체 계약서 중 옵션 부분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평가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 평가 회사에 제공한 자료는 300페이지가 넘는 계약서의 극히 일부였습니다. 부채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는 하나도 넘기지 않은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주어지는 자료 없이 가치 평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다라기보다는 그 자료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야죠. 아니나 다를까 닷새 뒤 평가사가 삼성에 보낸 공문 형식의 보고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문을 받은 다음 날 삼성바이오는 이 평가사에 수상한 요청을 은밀히 전달합니다. 보내주신 문구를 검토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문구 수정 보완이 될까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단락 전체를 없애고 아예 문구를 새로 넣어달라는 내용. 자료를 보강해달라는 요청은 애초 관심밖이었고 평가를 받는 입장인 삼성이 평가회사의 공문을 새로 쓰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평가회사 측은 다음 날 오전 삼성의 주문대로 순순히 공문을 고쳐줬습니다. 만기를 추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옵션 가치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삼성에서 보내준 문구와 비교해 토시 하나 다른 게 없습니다. 삼성이 실제로 원했던 것은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산정하는 게 아니었고 평가가 불가능하니 장부에 부채 금액을 써넣을 수가 없다는 제3자의 확인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미 저지른 회계 조작을 숨기려 했던 겁니다. 야, 저게 가능했구나. 좀 제가 봐서는 중대한 사기 행위, 중대한 범죄로밖에 볼 수 없겠네요. 네. 좀 많이 황당하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평가 불능 의견서라도 원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이게 평가가 불가능한지. 객관적으로 평가 불능하다고 하면 원인이 삼성이 아닌 거죠.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보고서입니다, 두 개는. 기업과 외부 전문기관이 짜고 회계 근거 자료를 버젓이 조작한 셈입니다. 이렇게 삼성이 시키는 대로 면죄부를 준 건 이 채권 평가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또 다른 채권 평가 회사인 키스 채권 평가에도 같은 보고서를 의뢰하면서 똑같은 주문을 넣었습니다. 보내주신 문구 검토했는데 아래 내용으로 수정 가능한지 검토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원래 없던 문구를 추가해달라는 요구. 이 평가 회사 역시 곧바로 다음 날 삼성이 고친 문구를 그대로 넣어 공문을 발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사 두 곳이 삼성의 입맛대로 공문을 만들어주고 대가로 받은 비용은 단돈 10만 원씩이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아마 수천만 원 또는 그 이상의 대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투입되어야만 제대로 된 일을 했을 거예요. 사실 10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찌 보면 인쇄비용도 안 되는 거라서 깜짝 놀랄 만한 숫자입니다. 업계에선 있을 수 없는 용역 비용인 거죠.
이렇게 마음대로 꾸민 회계 근거 자료를 확보한 삼성은 더 과감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회계 조작이 본격화하던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는 다시 나이스 P&I에 평가서를 의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로직스 이입니다. 지난번에 좋은 답변 주셔서 재의뢰드립니다. 향후에도 평가 관련 의뢰가 있을 때 많은 협조 요청드립니다. 하기 문구 검토하시고 회신 부탁합니다. 이번엔 한술 더 떠 평가 초안을 받아보기도 전에 삼성이 스스로 작성한 문구를 먼저 보낸 겁니다. 나이스 P&I는 일부만 손질한 채 거의 원문 그대로 공문을 보내줬고 삼성은 새로운 요구도 추가합니다. 빠른 회신 감사합니다. 문구를 일부 수정하셨는데 수정하신 문구가 더 좋네요. 문서 끝부분에 나이스 P&I 직인을 찍으면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이튿날 실제로 완성된 공문, 삼성이 주문한 문구는 물론이고 이전에 없던 직인까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 정보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원하니까 의뢰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곳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평가 회사인 FN 자산평가에도 같은 의뢰가 들어갔는데 이때는 삼성 측이 아니라 삼성의 회계를 감사해야 할 삼정회계법인의 이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2016년 1월 삼정회계법인의 삼성바이오 담당 감사인은 FN 자산평가 측에 이메일을 보내 평가사 측에서 작성한 공문 초안에다 삼성 측이 미리 만들어둔 문구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FN 자산평가는 삼정회계법인의 요청 9분 뒤 곧바로 삼정회계법인이 시키는 대로 공문을 수정해 보내줬습니다. 감사인이 특정 감사 결론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문구가 필요하니 가치 평가를 담당하는 회사한테 의뢰했다는 거는 그 9분 넘어서면 안 되는 벽을 넘은 문제라서 더욱이 평가회사 측은 2016년 1월에 작성한 이 공문을 2014년 말에 이미 발급했던 것처럼 문서 번호와 날짜까지 조작했습니다.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죠. 사문서를 위조하고 보고서 일자를 중대하게 조작해서 사실 엄청난 큰 변화를 초래한 거죠. 그 이제 조작된 보고서 한 장이 이거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이렇게 조작된 평가 보고서들은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는 데 악용됐고 삼성 측은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했던 겁니다. 엄밀한 정확성이 생명인 전문 기관들의 신뢰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3대 회계법인은 물론 전체 채권평가사 4곳 가운데 3곳이 이번 회계 사기 의혹에 연루된 걸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이트가 접촉한 어느 곳에서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거 가지고 만약에 하다못해 뭐 몇백 이상 몇천을 받았다고 하면 막 지금 가가지고 팀장한테도 왜 그랬냐 막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4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채권평가 회사, 자산평가 회사도 이 건에 대해서 뭐 5만 원 받은 회사도 있고 무슨 관리자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면 통화 저희 경리팀 쪽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전화 드릴까요? 경리팀 지금 해가지고 네, 사실은 이 채권평가사 제일 중요한 게 좀 신뢰성 이런 거지 않습니까? 회사 입장으로 이제 공문을 만드신 건데 뭐 그 과정이 좀 부적절한 게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나름대로 뭐 그냥 지금 정부에서 대응하라는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니 이런 그 채권 평가, 자산 평가 이런 것들을 보고 대중은 이 기업에다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거 이건 큰 범죄예요. 나이스, 키스, FN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심판들. 네, 이런 채권 평가 회사들도 문제지만 이 회계법인도 금융당국 조사 받는 내내 계속 거짓말을 해온 걸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검찰 수사에서 이제 더 이상 뭐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증거들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회계사들이 삼성 시킨 대로 했다. 삼성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털어놓기 시작했죠. 회계법인의 회계조작 이 문제도 굉장히 큰 아니, 이거 문제입니다. 선진국이라면 이 큰 회계법인들 다 문 닫고 몽땅 다 감옥에 가야 되는 일입니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큰 사기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정작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집행유예로 풀려나 있습니다. 삼성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로비를 했습니다. 뇌물을 줬는데 뇌물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있는데 뇌물을 준 이재용은 밖에 있습니다. 이게 유독 국민의 법질서, 법감정과 유독 다른 정영식 판사의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전 부회장의 뇌물 사건 이제 최종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사흘 뒤에 또 심리가 열린다면서요? 예, 현재 이 부회장의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돼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요. 선고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법원은 법리만 검토하도록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이번 지금까지 살펴본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거들이 나온 걸 보면 승계 현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2심의 법리적 판단조차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 뭐 너무나 명확해지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명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 사건 기소 전까지는 이 대법원이 선고를 하지 말고 좀 기다려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법원도 삼성에 관해서만은 법이 휘어지고 구부러지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이번 대법원만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을 다룰 때 지난번에 금융위가 역사의 시험대 위에 서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법원입니다. 대법원입니다. 네. 대법원이 과연 제대로 똑바로 된 판결을 할 수 있을지 곽동건 기자 끝까지 추적하고 취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윤경 기자, 회계 사기보다 더 재밌는 얘기를 가져오셨다고요? 1년이 남지 않은 총선, 나아가서 정권 교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벌써요. 아, 이 뭐 숨어있는 대선 주자의 비밀 캠프라도 찾아가 보셨습니까? 캠프는 캠프인데 공개된 캠프에서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는 곳, 바로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신앙인인 건 아실 텐데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석가탄신일에 황교안 당대표가 합장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죠.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행동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었는데요. 국민들한테 논란이 됐는데 교계 그리고 일부 목사들한테 칭송의 목소리가 자자합니다. 아, 이제서야 제목이 나왔다고. 다시 장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고 정치 목사님들이 정치계로 지금 집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목사들이 이끈 예배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교회 예배인지 아니면 전당대회인지 모를 정도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수준의 발언은 최근에 듣기 힘들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함께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대표님 이 어려운 자리까지 또 오시는 날 정말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준비하셨던 황교안 대표님을 자유한국당의 대표님으로 세워주시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출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지난 3월 20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찾은 황 대표 주위를 목사들이 둘러싼 채 덕담을 쏟아냅니다. 목사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장관 자리 주시는데 앞으로는 더 큰 자리도 줄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ING입니다. 어차피 대표회장님이 되셨으면 이제 그 다음 정권 인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계의 희망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향한 지지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번에 우리 황교안 대표님의 첫 번째 고비가 돌아오는 내년 4월 15일에 있는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200석 못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가 해체될지도 모른다 하는 저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지금 제가 한기총 대표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화답하며 기도와 함께 교인들이 행동에 나서줄 것을 넌지시 주문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같이 또 행동도 모아주시고 목사님들께서도 우리 1000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뜻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신도 수백 명 앞에서 설교하는 이 담임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즉 한기총의 회장 전광훈 씨입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부활해서 천사들처럼 되고 저 유대인들 있죠.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육신으로 그대로 들어가. 그 사람들은 백성이 돼. 우리는 왕이 되고. 이 모든 하나님이 보상을 하기 위하여 천년왕국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속세와는 거리를 두는 교회의 성스러움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다던 전 목사는 갑자기 정치 이야기로 화제를 바꿉니다. 내년에 4월 15일 날 총선 다시 하는데 내년 4월 15일 날은요, 대한민국이 사느냐 해체되느냐 결정적인 날이 내년 4월 15일이라는 걸 나는 믿고 지금 나는 기도를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세게 하십시오. 원색적인 색깔론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돼. 다 쳐내버려야 돼. 이 자식들. 지금 국회가 다 빨갱이 자식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말이야. 이건 자식들이. 2달 전 황교안 대표에게 했던 자유한국당 200석 발언을 단순한 덕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나아가 황 대표를 장로님이라고 호칭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이날 예배 하루 전 황 대표를 만나 선거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내가 황교안 장로님한테 물어봤어. 장로님, 기독자유당이 먼저 번에 지지율이 얼마 받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70 얼마 같은데 알더라고요. 황교안 장로님이 77만입니다. 3년 전 창당한 기독교 정당인 기독자유당. 이 당이 지난 총선에서 얻은 표가 70만을 넘을 정도로 선거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걸 황 대표가 알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77만입니다. 이게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77만은요, 여기는 종교적 신념이 입혀진 표기 때문에요. 이것이 지금부터 가동하기 시작하면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전 목사의 입에선 더 은밀한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엉뚱하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제1야당 대표가 목사님에게 무슨 엉뚱한 질문을 했다는 걸까? 목사님 혹시 내가 대통령이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실래요? 정말 그런 소리 하고 앉아서 정말 내가 장관 같은 거 하려고 내가 이런지 알아. 황교안 대표의 장관 제의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땅의 시생 장관 같은 거 국회의원 같은 그런 걸 내가 왜 하냐 말이야. 나는 만드는 일만 하지. 나는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러더니 예배당 앞쪽에 앉아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게 선거에 나서면 적극 돕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다음에 꼭 종로구에 국회의원 나가가지고 임종석을 딱 꺾어버리고 꼭 국회의원 한번 하십시오. 임종석 딱 꺾어버리고. 어디 빨갱이 같은 놈이 거기서 국회의원 하려고 난리야. 우리 저 지사님 결정을 마시면 우리 교인 전체 매주일마다 종로구에 가지고 선거운동 해가지고 지금 꼭 당선시키도록 한번 하자고요. 교회 예배 같은 종교적 집회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하는 서울 송파구의 또 다른 교회. 황교안 대표가 한기총을 찾았던 바로 그 주의 일요일 예배입니다. 예배당 2층까지 신도 400~500명이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본 이 나라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현세의 종말과 새로운 세상의 개막을 말한다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본 한국.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까? 짐승의 7 머리가 어디 있는 거냐? 짐승한테 있는 거예요. 10 뿔도 짐승한테 있는 거예요. 짐승은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누가 적그리스도를 만드느냐? 선악의 대립을 주제로 한 강론은 서서히 정치 이야기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악한 지도자가 아니다. 문제는 대중이다. 문제는 여러분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을 향한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잘못된 국민들이 여러분 성경의 짐승과 같은 반기독교적인 지도자인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반기독교적인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고 일단 적그리스도는 현재의 여당이고 이 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현 정권과 집권당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목사의 열변. 교회는 야당의 전당대회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예요. 문재인도 문제지만 단순히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문제지만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아니다. 이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진짜 문제다. 지난달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일부 교회들의 정치적 야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 사흘 전 일요일, 황교안 대표와 함께 축구장 유세를 벌였다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조치를 받은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 지역구의 한 교회. 특별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신실한 일꾼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강 집사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 집사님, 바로 창원 성산구의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입니다. 4월 3일 보궐선거가 있는 우리 성산구에 해당되어지는 이 선거민들은 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주시고 또 우리 강기훈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주문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목사는 강 전 후보의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좀 버팀목이 되어지는 그러한 당을 좀 살펴주십사 하는 강력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날 발언은 결국 선관위에 신고됐고 이 교회는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실정법 위반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과 당을 향해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 특히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장관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전광훈 목사의 말은 사실일까? 스트레이트는 전 목사의 이 말이 담긴 예배 영상을 들고 전국 민생 투어를 진행 중인 황 대표를 대전에서 만났습니다. 이쪽으로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MBC 양윤경 기자인데요. 그러세요? 예. 대표님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영상을 보시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아니요, 아침에 팩트는 다 했어요. 아침에 중앙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보십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나중에 백분 기회에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대표님 죄송한데요. 이게 인터뷰를 요청하세요. 대표님께서 스스로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말씀하셨다고 어느 목사님께서 그리고 본인 장관 시키시네. 일단 보고 말씀하세요. 네, 저는 그런 제 마음이 생각에는 없어요. 방송을 죄송한데 방송 나가기 전에 그래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보시고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역시 요청이 하세요. 제 생각에 방송 나가기 전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죄송한데 보시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중에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일단 보시고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취재진은 자유한국당 당대표실을 통해서도 전 목사 발언의 사실 여부 등을 질의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스스로 했던 말조차 부정했습니다. 제가 올 5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황교안 장로님께서 대통령 하시면 목사님 장관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던 누가 그래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난 그런 적 없어요. 제가 들었는데요. 아이, 그런 적 없어요. 그거 미쳤지. 무슨 왜 그렇게 예배 때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아이, 안 해서 나 그런 말 안 했어. 황교안 장로님께서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 하면 정신병자지. 누가 그런 소리 아니 목사님 말씀하셨었는데. 안 했다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 발언이 다.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정책하고 우리 한기총이 생겨난 원래 동기가
한경림 목사님 만든 거하고 일치해요. 근데 예배에서 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은 무조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아니, 내 말 들어봐요. 나는 예배에서 정당을 지지한 적이 없고 한교안 장로님이 왔을 때 내가 덕담으로 그건 당연히 하는 거죠. 또 누구든지 다 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4.15 총선 때 국회에 있는 빨갱이 다 쳐내버린다는 말씀은 어떻게? 뭐라고요? 4.15 총선 때 국회에 있는 빨갱이 다 쳐내버린다는 말씀은 내가 빨갱이 쳐낸다고 했어요, 내가? 예. 아니, 난 그건 한 적 없어. 아,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제발. 아니,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아니, 저 정도면은 목사가 아니라 무슨 정당의 당직자들 아닙니까? 적어도 캠프의 선대위원장 아니면 고문 정도는 충분히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교회 희망으로 급부상했는데요. 이분이 아주 신앙심 깊기로 유명한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50여 년간 주일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수 믿어서 성적 오르고 고시 패스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장관 총리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총리 때 가뭄이 들었는데 기도했더니 2주 만에 비가 오더라.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제가 황 대표께서 쓰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숙독을 해봤는데요. 평소 그의 세계관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령 교회 직원이 근로자냐, 근로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직원도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셨고, 그리고 직원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도 잘못됐고, 종교단체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들한테 세금 내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이 목회자 사례비는 일반 급여와 성격이 다르고 헌금은 이미 성도들이 세금을 납부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요. 부목사, 전도사의 사택은 세금 내야 한다 이런 대법원 판결도 지극히 잘못됐다고도 하셨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입니다. 그럼 기업에서 법인세 내니까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세 안 내도 된다는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출연하셨어요. 네. 이분 유명한 분이죠? 네, 소곤 유명하신 목사님 아닙니까? 소곤 목사님? 이분 유명하신 분이시죠. 2005년도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신도에게 속옷을 내리라고 해서 내리면 내 성도요, 안 내리면 아니다. 네, 본인이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뉘앙스, 즉 킹메이커다라는 식의 발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태극기 집회에 나섰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국민대통합당의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도 되셨습니다. 네, 이런 분이 이번에는 한기총 회장이 돼서 또 교회 정치적인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장 한기총만 놓고 보면 소속 교단이 70개가 넘거든요. 그 밑에는 더 많은 교회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가장 큰 교회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교회 대표 단체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교회는 상간, 벽지, 오지까지 다 교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네트워크가 있다고들 하거든요. 이런 막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보수로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차근차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목사와 장로 등 교인 300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도하는 전국 교회 네트워크 결성 대회입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53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목사들을 지역위원장으로 앉혀 전국적인 기독교 선거대책 조직망을 구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국의 시군 구청장님이 253명입니다. 국회의원도 253명이죠. 비례대표가 47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목적보다도 민족 보고마, 지역 보고마를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3년 전 창당한 기독자유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개정 선거법안이 통과되면 기독교인들의 표만 모아도 원내 진출을 이룰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저는 연동제 나온 것을 좋아합니다. 지난 70몇만 표 그걸 가지면 약 한 3표 금배지 3개 정도가 보유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분발하면은 300만 표면 약 한 10표 금배지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할 목사와 교인들이 1년이나 남은 총선 대책에 이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 반성경적인 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일 큰 것이 뭐냐? 동성애. 따라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것은 한국 교회를 해체하고자 하는 법이죠. 국회에 가서 방망이를 치면 법이 만들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법이 통과될 판이니 직접 국회에 들어가 막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부추깁니다. 내가 선거법에 안 걸리기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서명한다는 말은 내가 안 했습니다. 분명히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를 쳐내기 위하여 미리 다 해놓고 끝내놓고 하려고 그래요. 1000만 명 완벽하게 조직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싸움 붙으려고. 제대로 한번 붙겠다는 싸움은 단순히 법안 통과 저지를 넘어 선거전에 뛰어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여기는 각교의 교인들 이거는 지금 서명 작업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반대. 1,000명 서명하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거기 이 전화번호를 정보 공유에 함께 쓰기로 되어 있다는 약정서가 있어요. 함께 그걸 포함되어 있어요. 그 서명이 바로 뭐냐면 표와 연결이 돼요. 서명 운동을 핑계로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선거 운동에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 1,000만 조직들이 한 휴대폰 안에서 연결되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명운동에 적힌 이제 신상 뭐 전화번호 그런 거 나중에 그런 활동이나 선거운동 같은 데다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소스가 되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 한기총은 교회 연합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소집용이나 활동이나 이럴 때는 훨씬 용이하죠. 소집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도 보낼 수 있고 선택적으로 보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는 교회의 막강한 조직력은 사실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됐습니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종교인의 퇴직금에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8년 이후 발생한 퇴직금에만 세금을 매기자는 것, 즉 그 전에 쌓인 퇴직금은 손대지 말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여론의 문매를 맞았지만 속사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아쉬워요. 대형교회 몇몇 수십억씩 버는 목사들한테는 껌밖에 안 돼.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특별하게 세금 혜택을 주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저희도 내고 싶지 않아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교회들의 집요한 요구에 시달리던 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해달라며 이른바 청부 입법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기재부하고 이제 자기가 기독교 쪽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고 막 있는 거예요. 기재부가 자기들이 법과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천주교 등 다른 종교들은 여론을 의식해 소극적이었지만 유독 기독교의 개정 요구가 거셌다고 합니다. 핵심적인 반대가 기독교죠. 가장 이익관계를 하는 데는 대통령이 기독교인데 사장님과 우리는 이거 상관없는 건데 우리라고 하지 말라. 종교인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만들고 공격 자체가 종교인으로 와버리니까. 법안 자체를 기독교 쪽에서 만들어 왔고 일부 의원들이 발의해 기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에서 막아 무산됐습니다. 이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퇴직금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님 말고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법사에서도 맡고 있으면 기재부는 땡큐죠. 하지만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법안들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인권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실은 예외 없이 교회와 교인들의 융단 폭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들이 교회가 반대하는 성소수자 보호나 종교적 차별 금지 등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냈다가 목사님들로부터 저희 의원실 한 달 동안 전화만 하고 마음이 되고요. 아, 교인들한테? 네. 그 목사들이 그대로 이제 와서 또 이거 읽고 참. 정성호, 이정미, 유승민 의원실 등은 발의한 법안에 인권이나 차별 금지란 말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집요한 공격을 받다 결국 법안을 폐기했습니다. 이처럼 긴밀히 결속된 교인들의 조직력을 무기로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판을 좌우할 수 있다고 일부 목사들은 공공연히 말합니다. 황교안 대표도 우리가 당은 전부 다 자한당을 찍자. 우리 우파 쪽 사람들은 전부 다 당을 자한당 찍자 전부 다. 그리고 정당 투표할 때 비례는 기독당을 찍자. 한국당하고 우리 기독당이 많은데 그걸 합의를 한다든지
황교안 장로님이 대표 되신 뒤에는 기독교 내부에서는 기대하시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건 다르죠. 우리 황교안 대표하고 정광훈 대표님은 긴밀한 소통관계가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정말 교회인지 정당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치와 종교의 수상한 만남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2012년에 시발단의 윤정훈 목사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이분이 주장했던 10만 알바 양병설. 저 떠오릅니다. 네. 이번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댓글 알바 수준을 훌쩍 넘어섭니다. 즉 253개 지역구를 기반으로 100만 명 이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금배지 10개를 목표로 한다고 1000만 양병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시발단 뒤에 국정원이 있었고 그리고 대형 교회가 있었다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이번 선거 때도 활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댓글 부대, 가짜뉴스 이런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대형 교회하고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가 몇 년 전부터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극우 세력이 생산하고 유통하고 거기에 현실 정치인이 뛰어들어서 판을 깔아주는, 즉 가짜 뉴스를 중심으로 그 세 세력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그 현장과 증언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향후 방송에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헌법 20조에 명시된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를 욕망하는 종교인, 종교를 갈망하는 정치인, 이 둘 간의 잘못된 만남. 스트레이트는 끝까지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What would